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8월 24일 목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지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잘 나와서 그런 걸까요? 장 마감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냥 상승이 아니라 거의 폭등 수준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실적 발표 내용 세부적인 상황과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 실적 내용도 중요하고 이외에 또 시장의 향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내용 가지고 왔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이완수 대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궁금한데 오늘 괜찮나요? 엔비디아 평단가 평균 매수가 $170라시는 중앙 드봉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PD한테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PD가 약간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엔비디아에 있었던 비중을 이제 테슬라 쪽으로 좀 많이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테슬라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신 PD 힘내고요. 그런 수익도 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행복하게 좀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던 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가운데 국채금리가 그동안의 기세 등등한 상승세를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다우지수 0.5%, S&P 500이 1.1%, 나스닥 지수가 1.59%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나스닥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나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고요. 또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그동안 10년물 같은 경우에 4.3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기록이 됐는데요. 다시금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4.1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한 10bp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10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 빅테크 기술주에게는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이죠.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큰 산 하나 엔비디아 넘었고 또 다른 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예상대로 혹은 그 예상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 시장 반응도 큰 변동성이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하나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게 금리가 하락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그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49도 하회를 했고요. 서비스 PMI 예비치는 51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이도 시장 예상치였던 52.5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비농업 고용자 수 수치가 30만 6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부터 또 올해 3월까지 월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33만 7천 명에서 31만 2천 명으로 수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1개 섹터, S&P 500 내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안 오른 섹터가 뭐나 봤더니 이쪽에 좀 약간 안 좋은 섹터는 에너지가 있었군요. 국제유가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완수 대표와 함께 금값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어제 밤 사이에는 국제 금값이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금 관련 ETF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생성형 AI 쪽에 폭발적인 성장세 나타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 숫자가 맞나요? 1263% 성장한 68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총 마진이 70%에 달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도 43.5%를 기록했는데 이게 70%로 총 마진이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50.3. 그리고 그 갑 기준 희석 주당 순이익이 2.48달러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854%,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02% 증가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작년보다 101% 증가했는데요. 요거 매출 추이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매출을 보면 요 맨 끝에 보이시죠? 101%. 역사적으로도 2019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매출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35억 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101% 그리고 전분기보다는 88%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 3분기에 대한 전망도 좋다라는 겁니다. 분기 매출은 160억 달러에서 2% 내외로 변동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71.5%에서 72.5%로 제시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높게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들을 몇 개 좀 추려보면요.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됐다. 세계 기업들은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 및 제너레이티브 AI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번 분기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대규모 엔비디아 H백 AI 인프라를 발표한 가운데 선도적인 다양한 업체들은 모든 산업에 엔비디아 AI를 도입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발표 그리고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엔비디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궁금하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장중에도 3% 올랐지만 마감 후에도 지금 7에서 8% 사이의 움직임 보이면서 단숨에 500달러를 넘어선 508달러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마진율 실화냐? 대단하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은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접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럴 줄이야. 이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정말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거 너무 좀 이거 설레발 아닌가라는 우려를 단숨에 씻어내는 그런 실적 발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번 맵을 볼까요?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상승 보고 싶지만 맵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1.4%, 애플은 2% 올랐고요. 구글도 2%, 아마존도 0.94%, 메타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포드, GM 나란히 다 올랐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1%대 그리고 GM과 포드도 상승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2% 넘게 올랐습니다. AMD가 장중에 3.5% 상승으로 마감됐고 엔비디아 주가도 3.17%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 종목 가운데서 의류업체, 요새 이제 이런 소비 관련한 업체들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 격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실적 발표 좋았죠.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무려 23% 급등을 했고, 반대로 펠로톤 여러분들 요 코로나 때 참 수혜주로 많이 거론됐었던,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좀 암흑의 길을 걷고 있었던 기업이죠. 분기 손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컸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 소매 업체인 풋라커의 주가도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에 30% 이상, 30%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요. 앞서서 차트에서도 그 필수 소비자 바로 밑에, 이미 소비자 바로 밑에 나이키 종목이 좀 빨간불을 켰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풋라커 주가 폭락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2.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AMC도 함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주식 병합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10%대 밀려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정유주 전반적으로 좀 붉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엑스모빌은 0.8%, 쉐보론은 0.13% 소폭 올랐지만 다른 섹터들이 많이 빨간불을 켰고요. 머크의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일라이릴리 그리고 존슨앤존스, 에버비 등의 종목들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많으셔야 할 텐데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도 많이들 향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부디 국장에도 오늘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 또 지켜봐야 될 이슈들은 뭐가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엔비디아 얘기 뭘 하셨을려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재미난 댓글을 봐가지고 화장 좀 하자. 밑에 감티님 화장한 거다. 아유, 화장했습니다. 화장 안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지도 못해요. 예, 화장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오늘 머리 드라이 열심히 했는데 밖에 또 비바람이 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또 부스스하게. 근데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보시죠. 예, 뭐 들으시던 보시던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역할일까요? 아니면은 뉴욕 증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일까요? 둘 다라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오늘 머리를 또 정갈하게 또 올리시는. 요새 외모에 자꾸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은 건 제 기분인가요? 느낌인 건가요, 그냥? 신경을 못 쓰고요. 죄송해서 뭐라도 일단 아침에 이렇게 너무 머리가 엉망일 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대충 바르고 나오는데 네. 오늘은 또 엔비디아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한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나 봐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대단해요. 거의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젠슨 왕이 머스크의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냥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냥 그 얘기로 했던 게 실적으로 따라오면서 이제 이 자부심이 커지면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원래 이제 그 제가 그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강조드렸던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2분기 실적이 뭐 어닝 쇼크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다만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충족이 되냐 안 되느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3분기 가이던스를 뭐 엄청나게 그냥 뛰어넘어 버렸죠. 한 번에. 실적도 뭐 순이익, 매출액 전부 다 넘어섰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 구조를 보면 원래 이제 2분기가 112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고 3분기가 126억 달러 정도 가이던스였거든요. 근데 이미 2분기에 135억 달러를 달성을 해버렸고 네. 3분기 가이던스는 160억 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치 자체가 조금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덩치가 있는 기업이 이 정도로 매출액 가이던스가 한 번 뛴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제 AI가 실적 기반으로 펀더멘탈을 바꾸는 구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하이닉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확신을 가졌고 일단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한 7분응선 정도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이제 정당성을 부여를 했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서 IT 섹터가 증시를 이끌어 나갔던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도 EPS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 상향은 이쪽으로 역시 몰려 있고, 향후 이제 이번 조정 기간에 조정을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대로 IT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의 명암이 엇갈리고요.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그 시체말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축하드려요. 저도 같이 따라갑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또 훈훈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거 엔비디아 실적 말고 뭘 봐야 되는지 또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던 이유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의 발단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시작되면서 요게 이제 불시에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됐고, 이 신용등급 강등과 이 조정이 크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 실적,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국채 금리의 가단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정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을 예상을 잘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울려지면서 조정이 좀 가속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모멘텀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이제 모멘텀에서 점점 이제 빠져나가죠. 그게 실제로 이번 주에 미국의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이 5개 은행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날 다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산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나 향후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이제 또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지금 조정의 악재가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관련돼 있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중국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중국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나왔을 때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대신 그 조정 기간이 짧고 굵게 가는 경향이 과거에는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 중국 관련돼서 어떤 리스크가 나오면 사실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원인과 가정과 예측을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중국 그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최악의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리스크가 나왔을 때 최악의 가정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 실제로 조정의 과정이 그 원인이 밝혀지고 과정이 밝혀지면 대부분은 과거의 중국 리스크를 보면 오히려 최악의 가정을 했던 부분에서 회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중국 리스크가 불거지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와 관련돼 없이 증시만 관련돼서 본다면 그때 주가를 사는 게 상당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좀 더 진행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결국 이제 마지막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국채는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양적 개인주가 맞물려서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그 채권 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 시기를 좀 조절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좀 못 쳤는데, 이 공급 과잉이 결국은 이제 재무부에서 10년물이나 30년물 기준으로 공급을 지금 과도하게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흥행에도 사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급된 데 비해서 실제로 흥행을 많이 끌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FMC의 양적 긴축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FMC에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뭐 국채 내다 팔지는 않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이제 환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재무부에서 이제 이 그 FMC에서 양적 긴축에서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융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되죠. 그 금액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양쪽 긴축에서 해소하고 이쪽에서는 또 발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좀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 공급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뒤쪽에 좀 보시겠지만 이 국채를 그동안 꾸준하게 사줬던 주체가 좀 주춤거리면서 흥행에 좀 실패한 부분이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가져가게 가는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게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한 가지 이제 원인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국제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악재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지만 아마도 8월 달이 지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 국제 그 수요가 이번에 그 장기 국채물에 대해서 흥행이 좀 부진했거든요. 이거 이제 중국이 그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일본이 이제 그 매수로 반전하긴 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 연준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뮤추얼 펀드, 은행, 그리고 이제 각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양적 긴축이 이 공급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투자자가 그러면 왜 단기간에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랐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게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물에 대한 그 흥행 부진, 수요 부진이 오히려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는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손매수 동향을 보면 네.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매도를 한 게 중국과 일본이죠. 그쵸. 그러니까 12개월 손매수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이 원래는 이제 미국 국채를 외국 펀드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지금 가장 크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일본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위쪽에 동그라미 나와 있는 부분이 올해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순매도를 1년 넘게 계속해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뭐 미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게 대응 조치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지는 사실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크게 이어가고 있는 게 부담이고, 의외로 올해 그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스위스나 노르웨이가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해 그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올해 경제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GDP 성장률도 가장 좋고요.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막히면서 지금 노르웨이가 정말 폭발적으로 수출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이제 부가 형성되었고 이 부를 기반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사고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는 매도하고 있는 중국 쪽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 그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했고 이게 흥행이 좀 부진합니다. 최근 발행된 요게 국채 금리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제가 볼 때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반대로 이제 주가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내려오는 이제 역의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올해 들어오면서 하반기 중반기로 넘어서 이게 좀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기조를 좀 보면 그 잠깐 그래프를 하나 보면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보는 그 차트가 있는데 요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영선 위쪽에 있는 것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보시면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일 끝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올라왔어요. 영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공포스럽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기간에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쨌든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추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국제금리 상승이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잭슨 홀 미팅 늦어도 9월 FOMC면은 이 부분은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관련돼 있는 부동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 조정을 야기했던 조정의 원인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에 막 기술주 조정 보였을 때는 그들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거지, 이게 국채 금리의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이제 생길 것이다. 국제 금리를 이제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 이제 큰 전제는 그거죠.
지금 채권 들어가 투자를 해서 그 손실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쵸. 이게 뭐 계속되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 아마 9월 FOMC 전후로부터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거고 채권 투자가 유망하게 될 건데 이거는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채였죠. 수익률이 국채였고 세 번째가 S&P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는데 해석만 좀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데 잠깐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과도하게 뭐 국제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러면 실물 경기는 나쁜데 국채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영향이냐 아니면 실제로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냐를 좀 보는 건데 이 아래쪽에 이 까만색 부분이 내재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좋아진지 나빠진지를 보면 이 회색 부분이 일반 물가 성장률, 상승률이거든요. 그때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실제로 내재 실질 성장률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이 내재 실질 성장률이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반전했죠.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크게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물가 상승률은 내려오는데 내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용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재 실질 성장률이 올라갈 때 신용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게 해석할 부분이 아닌데 이런 예가 과거에 70년대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 실제적으로 내재 실질 성장률이 안 좋았다가 반전 줄 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아래쪽에 S&P 그 상황을 보면 그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잠깐 조정이 나왔을지라도 이 부분은 그 내재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때 그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을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년대 경우와 지금 경우가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제 생각에 한 9월 정도 가면 이 그래프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은 이익 수정 비율을 잠깐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 24년 우리가 25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익 수정률이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PS 가이던스 자체도 상향되고 있지만 이 전체 그 시장에 대한 이익 그 수정 비율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나빠질 거냐 좋아질 거냐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좀 구분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요거를 EPS 성장률 그래프로 잠깐 보면 그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에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PS 성장률을 보면 2023년도부터 해서 보면 이쪽은 S&P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2023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죠. 요때 한 12% 정도까지 EPS 성장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 뒤에 정체되는데 나스닥은 오른쪽에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성장을 해서 내년 2024년 중반기까지 성장 이후에 조금 정체되는데 모양은 S&P가 좌우하면 옆에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S&P는 12% 내외 정도의 EPS 성장률이고 나스닥은 20%를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EPS 성장률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나스닥이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제가 기술주들이 IT 섹터들이 좀 떨어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주는데 이게 이제 교차해서 주도주가 역전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본다면 결국에는 성장률 자체가 나스닥과 S&P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만의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에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놓고 구조적인 성장성, EPS 성장성이 어디가 강하냐면 과거에 80% 이상의 나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국채 금리의 상승이 워낙에 그 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뭔가 오늘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자료 이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축소하고 있대요. 사실 이게 좀 많이 벌어져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시그널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은 이런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을 보면서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역전차가 많이 늘어났을 때도 이거를 막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적이라면 장기 금리가 우하향하면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하향하면서 그 역전차가 나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역전차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우려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 하는 기간이 길거나 혹은 그 폭이 크면 결국은 이제 마일드 리세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온다라는 부분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너무 폭이 확대되면 이게 확실히 부담이 좀 된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제 합리적인가라고 보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전차도 비합리적으로 났기 때문에 좁혀지는 것도 어느 정도 비합리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쨌든 결론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제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나중에 해석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결국은 이게 마일드 리세션으로 가는 하나의 근거자로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파월이 충격적 발언을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고요. 충격적인 발언이라 함은 이제 예를 금리나 들자면? 양적 긴축에 관련된 발언, 특히 제가 볼 때는 양적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파월의 성향으로 보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제 생각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고용이나 경기 지표에 대해서 파월이 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FMC 이후에 그 연설 기조에서 나는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연준의 위원들은 혹은 연준의 직원들은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리세션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가 한번 그걸로 자기의 그 명예를 한번 반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버냉키가 잭슨홀 미팅에서 2차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고 기술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쩌면 파월도 한번 그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심각하지 않다면 양적 긴축에 대한 발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양적 긴축 조기 종료라는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지금 공공행위했던 부분이 좀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일단 첫 번째 가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반전의 기회를 삼든 늦어도 9월 FMC가 지나면 결국 시장은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제 금리 상승이나 중국 부동산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 리스크나 엔비디아 실적 문제는 이제 이미 지나갔지만 이게 지금 실적보다 앞서서 모멘텀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 EPS 가이던스 상향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에 더 맞출 것 같고 ETF는 경기 관련된 지표에 좀 더 그 몰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에 몰입돼 있던 게 결국은 잭슨홀 미팅이든 9월 FMC든 이 시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금리보다는 경기 관련된 지표나 EPS에 더 주목을 하게 될 거고 EPS에 주목을 하게 되면 결국은 IT 섹터 일부와 경기 민감주 일부에서 이 가이던스가 크게 사용되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나쁘지 않지만 종목은 확연하게 갈리는 종목의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그런 장세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을 노래하는 음유신 IS 이주환 대표와 함께 현재 계속해서 좀 약간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금리 관련해서 추이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IS 이주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